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통 사람들의 만만한 글쓰기를 쓴 오기선이라고 합니다. 사실 글쓰기 관련한 이런 모임은 서로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글쓰기에 대해서 수다도 떨고 같이 써보고 합평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남양주시에 살고 있고요. 아내와 아들과 셋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라는 선교단체에서 홍보 업무를 좀 총괄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도 좀 기획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력으로는 군선교 신문이라는 월간 신문을 기획하고, 그리고 기사도 직접 쓰고, 그리고 이제 편집해서 발송하는 일까지 혼자서 이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조금 활동을 제가 이 책을 펴내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만만한 글쓰기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인턴 소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블로그를 통해서 글쓰기에 대한 팁들을 제가 조금 글쓰기에 대한 팁들을 좀 포스팅하고 있고, 그리고 글쓰기에 대해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좀 같이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에는 이제 질문을 올려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글쓰기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하루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 글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달아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그렇대라는 채팅방을 열어서 자연스럽게 글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오셔서 고민도 나누시고, 제가 답변도 좀 드리고, 아니면은 이런 글을 썼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 제가 보고 합평도 좀 해드리고 하는 역할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 하단에 보면은 당신의 글쓰기를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제가 책을 내면서부터 제가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사실은 돕거나 가르친다 이런 말을 좀 쓰고 싶기는 한데요. 사실 그건 좀 부끄럽고, 그래서 응원이라는 말로 해서 좀, 사실 글쓰기 자체가 옆에서 응원해주고 독자들이 이렇게 글을 봐줄 때 더 실력이 더 늘 수 있고 재밌게 오래 습관적으로 글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돕는다는 말을 쓰기보다는 응원한다는 말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당신의 글쓰기를 응원합니다. 뭐 당신의 글쓰기를 응원합니다. 뭐 오늘도 글쓰기를 응원합니다. 뭐 이렇게 글의 말미에 항상 제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도와드린다는 것보다는 같이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쓸 수 있도록 응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책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통 사람들의 만만한 글쓰기를 통해서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글쓰기는 소질이 아니라 소양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소질과 소양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제가 글을 쓰려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진학했을 때 제가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게 있더라고요. 글쓰기는 어떤 재능이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글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문예창작과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고요. 근데 제가 글 쓰는 업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글쓰기는 특권이나 소질이 아니라 훈련받으면은 충분히 쓸 수 있는, 누구나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기술? 스킬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제를 항상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소질이라는 뜻은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 혹은 타고난 능력이나 기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 특권과 비슷한 단어겠죠. 누구나 타고났기 때문에 글을 잘 쓴다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글쓰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양이라는 단어는 평소에 닦아놓은 학문이나 지식이라고 하네요. 훈련받으면 충분히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늘이 부여받은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훈련을 받고, 누군가에게 합평을 받고, 누군가와 같이 소통하면서 쓰면 충분히 누구라도 잘 쓸 수 있는 게
이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보통 사람들의 만만한 글쓰기. 특별한 사람들의 글쓰기가 아니라 정말 보통 사람들이 글쓰기를 쉽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진짜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글이 성공한 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필건님은 성공한 글이 어떤 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른 사람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글이면은 성공하지 않았나. 재미있고 편하게 읽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태국님이신가요? 어,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 글을 읽고 단 한 명이라도 뭔가 어떤 동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성공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 그러면은 김미선님은 어떤 게 성공한 글이라고 혹시 생각이 드시나요? 마이크 켜주셔야 됩니다. 현재 저의 그 글쓰기 단계로 봤을 때는 내 안에 있는 것을 토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껏 토해낼 수 있는 글쓰기. 예, 그게 저한테는 성공한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성공한 글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성공한 글쓰기는 지식이나 정보나 사실, 생각, 감정 등을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한 글이 저는 성공한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화려한 문장을 쓰는 게 성공한 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쓴 글이 성공한 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공한 글의 기초는 글쓴이의 그런 지식이나 사실이나 전하고자 하는 감정들이 독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게 성공적인 글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글을 쓸 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독자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독자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쓰고 싶은 것만 쓴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독자들이 읽었을 때 감동이 되지 않거나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독자를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어떤 말씀들을 좀 전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기초적이지만 우리가 글을 쓸 때 관가할 수 있는,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제가 선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깊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지?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은 뭐지? 라는 거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두 번째는 내가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독자에 대한 내용, 이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엇을 말할 것인가 하는 주제 잡기의 문제인데요. 요 밑에 환경오염, 스마트폰 사용, 코로나19 이 단어들이 과연 글쓰기의 주제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들이 글쓰기의 주제가 될 수 있을까? 이 글쓰기는, 이 주제들은 최근에 제 오픈 카톡방에 와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에요. 환경오염이라면 주제로 글을 써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스마트폰 사용을 주제로 글을 써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대부분 오는 친구들이 이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이런 고민들을 하고요. 그래서 이 주제가 과연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이 단어들은 주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글쓰기가 어렵습니다. 보시면요.
환경오염이라는 주제 자체는 너무 포괄적이에요. 너무 넓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도 사실은 너무 범위가 넓죠. 코로나19도 도대체 이 주제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아요. 주제 자체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쓰기의 주제를 잡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오염이라고 한다면 환경오염으로 죽어가는 북극의 동물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글쓰기의 폭이 좁아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고 글을 쓸 때도 더 자연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을 예로 들자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자라고 주제를 조금만 더 구체화시키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글을 쓰거나 글을 써 나갈 때 한결 더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주제가 빗나가지 않게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기 전에 자기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그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적어 놔 보세요. 어떤 글을 쓰기 전에 주제를 먼저 구체적으로 설정을 한 후에 한 문장으로 적어 놓고 그거에 따라서 글을 써내려가면 조금 더 글을 쓰실 때 덜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많이 하시는 실수들이 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제랑 벗어나는 글들을 좀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면은 예시를 잔뜩 넣었다가 그 예시가 글의 전부가 돼버리는 글들도 있고요. 1로 시작했는데 2로 끝나는 글들도 있고요. 이렇게 주제를 근데 설정을 해놓는다면 글을 쓸 때 흔들림 없이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주제는 그렇게 처음에 세우시면 되고요. 사실 주제랑 안 맞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주제와 기준으로 해서 빼버리면서 글을 쓰시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시켜봤더니 확실히 글이 많이 늘더라고요. 잘 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주 기초적이지만 이런 작업을 하시면서 조금 더 기초를 단단히 해나가시면 글을 쓸 때 조금 더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독자에 대해서 많이 제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거를 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론편, 실전편,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까지 해서 3편으로 나눠서 책을 썼는데요. 1편 이론 부분은 거의 독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글을 쓸 때 독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혹시 여기서 책을 투고해 보신 분 혹시 출판사에 계신가요? 원고를 써서 투고해 보신 분. 네. 책을 투고할 때 필수적으로 설정해 놓는 것이 타겟 독자를 설정해 놓는 겁니다. 원고도 내지만 출판 기획서를 내는데 출판 기획서를 낼 때 무조건 넣어야 되는 게 이 책이 어떤 연령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어떤 성별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이거를 지칭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타겟 독자가 누군지, 내가 이 글을 누구에게 쓰고 있는지, 내 글을 읽었으면 좋겠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정을 하고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독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독자의 나이층이나 관심사를 고려해서 그 타겟 독자의 글을 집중해야죠. 이 글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결정해서 그들을 목표로 글을 쓰면 훨씬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학교 과제를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타겟은 교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교수에게 맞는 어투라든지 문체라든지 그리고 설명의 범위, 어디까지 설명할 것인가 등을 결정해서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쓰는 사람도 편하게 쓸 수 있고 읽는 사람도 편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글을 쓰기 전에 내 글을 읽는 독자는 누구일까를 선정해 놓고 글을 쓰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이와 같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PPT를 안 넘겼네요. 잠시만요. 제가 많이 저희 후배들한테 많이 예를 드는 이야기예요. 몇 년 전에 한 언론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6.25가 북침일까? 남침일까? 청소년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질문이 정확하게 북침일까? 남침일까였어요. 북침? 남침? 모르겠다. 그런데 그 언론사의 기사 내용은 북침이라고 쓴 학생들이 꽤 많이 나왔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언론사가 굉장히 보수적인 언론사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이 잘못됐다라는 기사 논조로 글을 썼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이거는 아이들 교육 문제가 아니라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질문을 조금 더 풀어서 했으면 분명히 그런 결과는 안 나왔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저희 신문에다 그런 내용을 좀 설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6.25 70주년을 기념해서 작년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편집장하고 좀 많이 싸웠습니다. 질문을 하다가. 한문으로 북침, 남침으로 쓸 것이냐, 남한이 북한을 침범했다, 북한이 남한을 침범했다로 풀어서 쓸 것이냐. 근데 저는 풀어서 쓰고 싶었어요. 청소년들이니까. 어른들이 아니라 청소년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편집장은 북침, 남침을 고수했고, 저는 편집장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북침, 남침으로 역시 체크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답변은 30% 가까이가 북침이라고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 언론사의 내용처럼. 근데 그렇게 기사를 내면은 사실 의미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 30%에게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북침이란 뜻이 대한민국이 북한을 먼저 침범했다는 뜻이냐라고 제가 문자로 물어봤습니다. 한 명 빼고 다 착각 혹은 단어 때문에 착각을 했다라는 이야기로 답변을 줬는데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언론사는 이 설문조사, 그러니까 그 설문지를 읽는 독자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설문을 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한문으로 북침, 남침이라고 해버리면 청소년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청소년들에게 했다라면 정확하게 표현을 해줬어야죠. 대한민국이 북한을 침범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범했다. 독자를 우리가 선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쓰는데 어려운 용어들을 쓰는 것보단 잘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될 거고요. 만약에 내 글을 읽는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다. 그러면 전문 용어를 굳이 풀어서 쓸 필요 없이 그냥 전문 용어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쓰기 전에 독자들을 먼저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타겟 독자가 누가 될지 선정을 하고 그들과 맞는 어투, 단어 등등등을 결정을 하셔서 글을 쓰신다면 조금 더 글쓰기가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쓰시고 싶으시면 관찰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관찰을 많이 하는 것만 해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글이 굉장히 생동감이 있고 저희들은 죽은 글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죽은 글을 살려낼 수 있는 거는 사실 평소에 관찰하는 습관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글을 잘 살릴 수 있습니다. 책으로 읽은 바닷물 맛이랑 지난 여름에 물놀이 중에 친구랑 놀다가 물에 빠져서 먹은 바닷물 맛이랑 표현은 정말 차이가 극과 극이죠.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책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바람을 느끼고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낀 것에 대해서 글을 쓸 때 조금 더 글의 생동감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후배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너 인터뷰해와. 너 가서 직접 보고 와. 혹은 너 담당자랑 통화 한번 하고 와. 라고 저는 주문을 합니다. 왜냐면은 보도자료만 갖고 썼을 때랑 직접 가서 보거나 담당자랑 통화하거나 아니면
네가 생각한 네가 보고 관찰한 것들을 써라 라고 하면 그 기사는 보는 사람도 재밌거든요. 읽는 사람도 재밌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금 관찰하는 습관들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고요. 글을 쓰기 전에 취재 과정을 조금 더 잘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재 과정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제를 선정했고 독자를 선정했으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그 주제를 잘 나타내기 위한 소재들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 과정이 취재입니다. 취재라고 해서 기자들이 뭐 인터뷰하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책으로 본 것도 취재가 될 수 있고요. 영화로 본 것도 취재가 될 수 있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관찰한 것 그 자체가 취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좀 많이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썼을 때 조금 더 생동감 있고 그림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 글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좀 글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관찰하고 취재하는 거. 이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습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만의 글쓰기 루틴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글쓰기 루틴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글쓰기를 가르칠 때 주제 설정, 독자 선정, 그리고 자료 수집, 그리고 문장을 직접 쓰기, 그리고 퇴고 이 순서를 거쳐서 글을 쓰라고 가르칩니다. 이거는 실용글쓰기에서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제가 문학을 해보니까 문학도 약간 비슷한 루틴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만의 루틴을 조금 더 추가하시거나 순서를 좀 변형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예를 든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 수집에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제 설정 그 바로 다음에도 자료 수집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글쓰기 중간중간에도 저는 자료 수집을 집어넣습니다. 조금 더 생동감 있는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자료들도 찾아보고요. 그리고 퇴고했다가도 저는 자료 수집을 해서 다시 집어넣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조금 더 글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글쓰기가 막막해질 때가 있어요. 글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써나가시다가도 글쓰기가 막막하고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뭘 써야 될지 모를 때 이런 자기만의 루틴이 좀 있으면 그 루틴을 따라가다 보면 또 글이 써져요. 저 같은 경우도 군선교 신문을 작성할 때 너무 바빠서 기사를 쓰지 못할 때가 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저만의 그 루틴을 따라서 자료를 준비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글이 그동안에 제가 써왔던 그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루틴에 따라 쓰다 보면 글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만의 루틴들을 좀 찾아서 루틴을 만드시는 것도 글쓰기를 좀 쉽고 재밌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틴들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말이 조금 이렇게 버벅거리기도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4가지 정도 되겠네요. 처음에 주제를 설정하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주제를 설정하셔라. 구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잘 설정을 해놓고 글쓰기를 시작하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 글을 읽을 사람이 누구인지 고민을 해봐라. 어떤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는지 고민해봐라. 그쵸? 그리고 관찰이랑 취재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자료 수집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만의 글쓰기 루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패턴대로 글쓰기를 해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글이 막혔을 때, 어느 순간 글쓰기가 너무 어려워졌을 때 그 패턴만으로도 글쓰기가 쉬워지고 만만해질 수 있다는 거, 그것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에 들어갈 텐데요.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하시면서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쓰기는 과연 많이 쓰면 늘까요? 많이 쓰는 것만으로 글쓰기가 늘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질의응답 시간이 질의응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좀 한번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다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질문하신 분에 대해서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대화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독자 그리고 합평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5월 달에 한 4분하고 같이 글쓰기 모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가정사가 좀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전에 5주 정도 했었는데 재밌더라고요. 방법은 제가 주제를 하나 정해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글을 쓰고 하루에 만나서 날을 잡아서 한 1시간 정도 그거에 대해 합평, 평가 혹은 감상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 글쓰기가 굉장히 늘기도 하고 제 입장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의 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좋은 시간들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그런 모임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 운영자님께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시간을 내서 같이 모여서 한번 모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것도 역시 세모람하고 같은 분위기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글쓰기를 응원해드리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 무료로 그냥 운영해서 저도 어차피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운영자님한테 연락을 좀 주셔서 저랑 같이 해보시죠. 뭐 책 쓰시는 분들은 책 원고 저한테 보내주시고 기획도 말씀해 주시고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 같이 고민하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네. 책 쓰기 모임 좋습니다. 네, 관심 있으시면 함께 해보시죠. 그래서 운영자님한테 미리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그래서 같이 운영자님이 좀 고생을 해주시고 모여서 제가 좀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같이 만나서 사실 이 시간만으로는 책 쓰기, 글쓰기 얘기가 너무 할 얘기들이 많은데 짧아요.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글을 보고 같이 쓰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운영자님께 말씀해 주시고 그분들이 조금 4-5분씩 3-4분씩 모였다 하면 운영자님 말씀해 주셔서 시간 조율해서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늘 강의에 대한 저의 약간 후속 조치라고 AS 네, 애프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늦은 밤까지 같이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늘 끝 마무리로 하는 말인데요. 제가 여러분의 글쓰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